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경매 파트에서 경매 물건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실 때 쉬운 것부터 살펴보시고 입찰을 도전하시고 그 다음 살펴보고 공부하는 거는 뭐 어려운 것까지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처음 입찰을 이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해서 어려운 물건으로 바로 도전을 하게 되면 난간에 부닥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만큼. 그러니 욕심을 조금은 줄이고 간단한 토지나 주택으로 시작을 하시고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이렉트로 본인이 뛰어난 능력으로 바로 어려운 물건에 도전해서 수익을 많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물건 어떻게 검색하는지 살펴본 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법률은 저희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정말 기본이 되는 법률이잖아요. 전세로 사시는 분들, 월세로 사시는 분들, 그리고 뭐 내년까지도 계속 터질 것 같은데 이 전세 사기, 깡통 사기라고 하는 것들을 피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법률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이 법률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과 원만하게 더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법률을 알고 있어야지 이 얘기가 되는데 양쪽 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트러블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을 이해한 상태에서 협의를 원만하게 이룰 수도 있기에 경매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중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임차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 뭐 슈퍼나 문방구 하면서 그 안에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계약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일시 사용은 3개월, 6개월 이 정도의 기간으로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야겠죠.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라고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대항력이 뭐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주택의 양수인 권리를 승계할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에요.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건 계속 내가 그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 주인이 나가라, 내가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인도라는 건 점유라는 건 살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입신고를 하는 게 주민등록이고, 보통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대항력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살펴보면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모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함께라는 거는 임차인이랑 그 가족이랑 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대항력이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회복되는 게 아니고 새로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전입을 했다가 가족 모두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3년 후에 다시 전입 신고를 하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3년 후를 시점으로 대항력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이 경매할 때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남겨두고 임차인 혼자만, 한 명만 일시적으로 옮겼으면 그건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남겨놓고 한 명만 나가면 이건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가족과 함께 모두 다 옮겼던 거잖아요. 이때는 대항력이 없는데 임차인 혼자만 나갔다. 뭐 지방 잠시 발령이 날 수도 있죠.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혼자서.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가족이 남아있다면 있는 것으로 본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경매할 때만 나오는 말이에요.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조건은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많이 들어보셨죠? 확정일자, 대항력, 우리 좀 전에 살펴본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겁니다. 이 대항력은 두 가지죠. 전입신고와 점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 이사 가면 확정일자 받잖아요. 전입신고 할 때 요새 대출을 받을 때는 미리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죠. 아무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대항 요건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선 변제권이 취득된다. 확정일자라는 뜻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고 보통은 주민센터에서 받죠. 우선 변제권은 그러면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하냐. 주택인도 전입신고 이게 대항력이죠. 마친 당일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같은 날에 저희가 보통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죠. 그렇다면 그 다음날 0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이유는 확정일자가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는 게 아니고 법에 이 전입신고와 인도 이 대항력의 요건이 다음날 오전 0시부터예요. 예를 들자면 1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1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2일날 오전 0시부터죠. 1일날 전입신고와 점유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확정일자도 근데 같은 날 받았잖아요. 그런데 둘 다 같은 날짜에 받았다면 뒤의 날짜, 효력이 발생하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다음날 2일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를 1일날 했고 확정일자를 2일날 받았다라고 해봐요. 그럼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기 때문에 1일날에 다음날 오전 0시면 2일날 0시부터죠. 2일날 0시부터인데 확정일자를 2일날 받았기 때문에 2일날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2일날 전입신고와 점유를 했고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니까 2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3일 날 0시에 다음날 오전 0시니까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둘 중 늦은 날짜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미리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좀 헷갈리게 드렸을 수도 있는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둘 중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 경매 절차에 따르는 배당 요구 종기 경락기까지 대항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누누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거나 계속 점유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그냥 이사를 나가면 정말 큰일 나요. 이사를 가야 된다면 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인데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간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돈을 받아야지만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사를 못 가죠. 오히려 그냥 계속 점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사를 갈 거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라. 최우선 변제권. 임차인이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서 선순위를 변제를 못하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 물권자에 비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임차인을 위한 거고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는 못해요. 아무리 임차인을 보호하더라도 다른 담보 물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도를 정한 겁니다. 전체 주택가액의 2분의 1이 안 되는 금액을 한도로 두고 그 안에서 임차인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한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죠. 이 금액을 이렇게 제가 표로 정해놨지만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하세요. 들어가시면 우측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이 지도가 나와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서울, 인천, 경기도 금액 다 가능합니다.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서울을 클릭하면 서울 기준으로 현재 2021년 5월 11일부터는 1억 5천만 원까지를 임차인 보증금 범위라고 하고 그 이하에 있는 보증금 중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5천만 원은 최우선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만약에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다 주는 건 아니고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배분을 합니다. 임차인이 한 명이면 이 돈 다 가져갈 수 있겠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 날짜가 중요한데 이 날짜는 내가 계약한 날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기준 시점은 담보물건인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설정 일자가 기준이에요. 기준 시점은 담보물건, 저당권, 보통 다 근저당이겠죠. 이 설정 일자입니다. 나의 계약 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를 보시면 최초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을 겁니다. 그 날짜의 범위 안에 있는 금액을 따지시는 거예요. 과거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도 안 갚았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대출을 받았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이 금액 이하여야지 가능해요. 근데 내가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럼 난 이 범위를 벗어났죠. 이하인데 이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돈을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는 있고, 그거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증금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확정일자를 내가 빨리 받았고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때 여유가 있으면 1억 다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담보 설정일 확인하시고 그때의 금액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금액 이하다 라고 하면 그 중에 이 돈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신축이라 대출이 2022년도에 대출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021년 5월 11일 이후니까 대출 날짜가 2022년 3월 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이하죠. 근데 내 보증금이 1억이었다. 부동산이 3억짜리였어요. 근데 2억에 낙찰이 됐다. 2억에 낙찰이 됐으면 2분의 1은 1억이니까 내 보증금 중에 5천만 원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최우선으로. 그럼 나머지 5천 못 받은 건 어떻게 배당을 받느냐? 확정일자를 받았겠죠, 내가. 그 확정일자의 날짜와 다른 담보권자, 기타 등등 배당 순위, 경매 배당 순위를 따져가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금액을 바꿨냐면 2분의 1까지만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집이 싸게 낙찰받아서 8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2분의 1은 4천이죠. 4천만 원.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전액 받지 못하고 4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못 받은 6천은 확정일자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당 기준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서울은 이렇고 경기도, 인천은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동일한데 1억 3천 중에 4,300이에요. 서울보다 낮죠. 서울은 1억 5천 중에 5천만 원이었어요. 경기도와 인천은 1억 3천 중에 4,300만 원만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워낙에 심해서 지금 내년부터 이 금액을 올린다고 했어요. 발표를 해서 내년부터는 상향이 될 겁니다. 이 최우선 배당 금액은 제 기억으로는 500만 원씩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쪽 금액은 기준되는 금액은 1,500만 원씩 아마 올라갈 거예요. 양쪽 다 높이는 거죠. 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건 발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올린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천도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상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임차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 못 받아요. 이미 임차인이 있다는 게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도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만 원하면 2년으로 할 수 있어요. 써있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봅니다. 다만 2기 차임액 다하도록 연체하거나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은 2기 차임액이고
상가는 3기예요. 이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가 있고 효력은 3개월 지나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계약 갱신 요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 갱신은 웬만하면 거절 못하는데 임대인에게 거절할 방법이 있죠. 아시다시피 그 사유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앞에 내용부터 보면 갱신 거절 사유 중에 이기 차임에게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이 있는 경우에요. 과거에 내가 이기 차임에게 달했다가 그걸 다 변제했다. 그러면 명도소송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갱신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는 경우지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는 임대인 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갱신 거절할 수가 있죠. 뭐 손해배상 규정도 있는데 이건 쉽지 않고 차임 증감은 5% 내고 1년에 한 번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권 승계도 중요하진 않고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뒤로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상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경매 물건 검색하는 거 하나만 더 안내해 드릴게요. 더블 옥션이라고도 있는데 더블 옥션도 무료입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사건 검색을 하셔서 조회할 수도 있고, 이 사이트 말고도 제가 저번 시간에 경매마당도 알려드렸었고, 경매마당 이 사이트로도 검색할 수도 있고 다양한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 경매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에는 이 옥션 1 여기에서 연동이 돼서 네이버 아이디 하나당 9개까 아이디 하나당 3개 1인당 아이디 3개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달에 9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데, 이 옥션원은 정확도가 높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이트들은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경매 사이트 너무 맹신하시진 마시고요. 저 유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왜 무료로 일단 접근을 하냐면 옥션 1부터 볼게요. 저희가 경매 사이트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지지 옥션과 옥션 1이라는 사이트죠. 이곳이 가장 유명하죠. 지지 옥션부터 볼까요? 지지 옥션을 보면, 자, 고객 라운지에서 요금표를 볼게요. 전국에 조회하는데 1년에 114만 7천 원이죠. 거의 10만 원 꼴이란 말이에요. 지역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만 하면 70만 원이고 지역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지역을 점차 넓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전국적으로 보는 게 낫겠죠. 6개월에 60만 원, 1년에 120만 원. 여기가 제일 비싸고 정확도도 높아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투자라고 생각하면 또 못할 것도 없죠.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 사이트입니다. 옥션원도 들어가서 보시면 이용료 안내 전국일 때 96만원, 거의 8만원 꼴이죠. 옥션원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확도도 높고, 그 다음 스피드 옥션 여기도 많이 보는데 여기는 조금 저렴해요. 자, 마이 페이지에 기간 연장 여기 요금 확인해 보면 서울 수도권이 65만 원이에요. 한 달에 5만 원 좀 넘겠죠. 그나마 아까보다는 저렴하죠. 그리고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결제 안내 보면 여기도 12개월에 전국일 때 50만 원, 4만 원 좀 넘죠. 이렇게
사이트가 다양하고 비용도 다양해요.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서 무료 사이트도 많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찾다가 무료 사이트인데 권리 분석 잘못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생각을 하고 옥션원도 보고 지지 옥션도 봤거든요. 저희 경매팀이 지지 옥션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지 옥션 확인했고, 옥션원은 제가 네이버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더라고요. 무료 사이트 두 군데는 분석을 잘못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료가 정확도가 높고 그 유료 사이트조차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간도 없고 권리 분석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내용 체크하면서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되기 때문에 유료 사이트를 나중에는 이용하는 게 경매를 하시기에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처음에만 무료로 접근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랑 저희 기타 검색하는 사이트들이 있죠. 부동산 플래닝, 아실, 호갱노노, 디스코, 밸류맵 등등등 사이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이트들을 활용하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